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지난달 한 아파트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곳에 사는 초등학생 5명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았다는 이유로 입주자 대표회 회장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건데요. 그 회장 말은 초등학생 5명을 주거 침입이다, 기물 파손이다 이렇게 112에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직접 적은 글을 보니까 할아버지가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인 거 몰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정말 이 회장의 말처럼 아이들은 불법을 저지른 걸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들어와서 조금 안 좋은 걸 하면은 또 이렇게 회장님이 문제 제기를 할 법도 한데 초등학생들이 놀고 있는데 했다고 하니까 참 씁쓸하네요. 놀이터 이용 자격에 대한 논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네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니까요. 다른 아파트 놀이터 이용을 두고 위법행위인지 묻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살지 않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았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정말 성립이 될까요? 주거침입은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놀이터니까 이제 관리하는 장소로 볼 수 있겠는데요. 놀이터에서 노는 행위가 평온과 안전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느냐. 그게 결국 문제가 될 텐데, 글쎄 이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놀이터에 왔다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형사 미성년자여서 처벌이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이제 한번 2012년에 있었던 판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서울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내 상가에 있는 유치원에 다니던 어린이가 아파트 놀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결론을 보면은 법원은 사용 가능하다. 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아파트 측은 유치원 통학 차량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할 수 없게 금지를 하려고 했는데 또 유치원 아이들이 아파트 내의 놀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유치원과 아파트 사이 울타리를 설치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은 아파트 상가의 구분 소유자들이 아파트 대지를 공유하고 있다면 공유 지분의 비율과 관계없이 아파트 건물 내지 전부를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유치원 손을 들어줬는데요. 다행히 이제 그 유치원이 상간에 있으니까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논리를 편 거죠. 그걸 떠나서 이제 놀이터라는 공간이 과연 그곳만의 아이들을 위한 공간인가? 저는 이제 사실 살면서 아파트나 학교에 있는 놀이터가 그 아이들만의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사실 이제 이 사연을 보면서 굉장히 조금 놀랬습니다. 많은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이 놀이터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요새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서 이런 공간은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최지연 변호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변호사님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네요. 그러게요. 네. 손은 보셨어요?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새벽에 네. 일찍 왔다고 해서 네.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으면 첫눈이 네. 아닌 걸로. 네네. 네. 이혼 상담 하시다 보면은 생각보다 의처증, 의부증 이런 거 고민하신 분들 많이 보시죠? 네, 많이 봅니다. 그 상대방의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은 자신이 의처증이나 의부증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신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인정하지 않으시죠. 네, 단지 내가 내 아내 또는 내 남편에게 관심이 많고 또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이게 왜 의처증이냐 의부증이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자신의 증상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신다는 점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된 사연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변호사님 자세한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결혼한 지 25년 차입니다.
남편과는 중매로 만나 3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이 자신의 학력이며 집안 형편을 모두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의 거짓말에 화가 났지만 결혼 후 바로 생긴 아이 때문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의 의처증입니다. 제가 잠시 외출했다가 남편의 전화를 놓치기라도 하면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임신 중일 때 하루는 집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았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끊었나 봅니다. 남편은 제가 바람을 피웠고 상대 남자가 전화를 한 거라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당시 저는 임신 중이었는데도 제가 바람을 핀다고 의심했죠. 그 일로 부부싸움을 했는데 남편이 저를 밀쳐 침대 모서리에 배를 부딪혔고 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친구를 만날 때도 아이들을 꼭 데리고 나갔습니다. 여자친구와 만난 증거로 전화통화를 하게 해주어도 남편은 그 옆에 다른 남자가 같이 있다며 의심을 했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면 물론 제 휴대전화에 통화 내역과 메시지를 받고 심지어 안방에 CCTV까지 설치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조금만 늦어도 30통씩 전화가 오고 어떤 놈이랑 놀다 온 거냐며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혼 절차를 어떻게 밟으면 될까요? 네, 의처증에 괴로워하는 아내의 사연이군요. 이제 저희도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은 자신이 지금 아까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처증, 의부증인 걸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도 왜 이혼을 원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혼 기각을 구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의처증, 의부증은 망상장애라고 하는 심각한 병인데 이분들은 막상 자신이 이런 병이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고 오히려 내가 왜 이혼 소송을 당해야 되고 또 왜 위자료를 주어야 하냐라는 입장으로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사연을 보면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겠죠? 네, 사연자의 경우에는 남편이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 심각한 의처증 증세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민법 840조 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폭언, 폭행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편이 사연자분에게 폭언을 하고 또 임산부였던 사연자를 밀쳐서 사연자가 침대 모서리에 배가 부딪혀서 그러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유산의 위험이 있을 정도로 사연자를 폭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남편의 행동들은 민법 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연자분은 충분히 이혼 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 변호사님, 그 의처증, 의부증 이거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 모호해서 사실 이제 그 고통은 당하지만 그런 망상장애가 있다는 거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판단하는 기준이 좀 모호해서 이걸 좀 잘 입증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상대방이 의처증, 의부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고 상대방이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 정신질환이라는 거를 입증하는 게 좀 중요하시겠고 그래서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하십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면 남편이 의심을 해서 여자친구와 만나고 있는데 여자친구와 통화를 남편과 하게 해주어서 셋이 함께 통화한 것을 녹음을 하시거나 또 남편이 부정행위를 의심하는 것 같은 내용의 문자들을 보내오시면 이런 문자들을 수집하시고 또 남편이 의처증이고 남편의 의처증으로 사연자가 혼인기간 내내 정신적으로 힘들어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를 이제 수집하시거나 또 남편이 의처증을 갖고 있어서 사연자를 몰래 녹화한 CCTV나 또 남편의 의처증으로 내가 고통을 받고 있어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병원 치료 기록 등의 증거를 잘 수집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래도 조금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폭언, 폭행 같은 경우에도 증거를 좀 마련을 하셔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가족 간에 발생하는 폭언, 폭행의 경우에는 증명을 잘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사연자에게 폭언을 했다면 그 폭언 당시의 정황들을 잘 녹음하시는 게 중요하시겠고요. 또 폭행을 당한 후에는 바로 병원에 방문하셔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하시는 등으로 남편의 폭언이나 폭행에 대한 증거를 잘 수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폭행을 당해서 경찰이나 119에 신고를 하셨다면 그 신고 기록도 증거로 사용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정폭력을 당하시는 분들에게 꼭 신고를 하셔라. 이렇게 저희가 조언을 드리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도 이러한 증거들이 없으시다면 남편의 폭력을 목격한 사람이나 또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 또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좀 경악스러운 게 지금 사연자를 의심해서 CCTV까지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휴대전화를 수시로 감시했는데요. 이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핸드폰을 몰래 뒤지는 것, 특히 이 핸드폰에 요새 패턴이나 이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런 패턴이나 비밀번호를 풀어서 핸드폰 내용을 몰래 뒤지는 것은 형법상 비밀 침해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 안방에 CCTV를 몰래 설치하고 이걸 녹화한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보니까 이 집 남편분은 폭행에 비밀침해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심각한 내용인 것 같아요. 아, 그동안에 20몇 년은 어떻게 참았을까 싶은데요. 오늘 최재현 변호사님 주신 도움 말씀으로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최재현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패션 보이즈의 It's a Sin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